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세권, 사통팔달의 요지, 최고의 입지, 전통의 명당 같은 미사여구를 너무 쉽게 씁니다. 이런 미사여구들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거나 투자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십시오. 자가용으로 휙 둘러보지 말고 실제로 걸으면서 땅의 높낮이를 확인하십시오. 공기의 냄새는 어떤지, 주변의 공장이나 축산단지에서 매연과 폐수가 흘러내리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버스와 열차를 타보십시오. 지역과 관련된 도시 계획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그럴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지은이 김시덕, 발행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산다면 반드시 이 책을 거쳐야 한다. 100여 년 부동산 개발의 역사부터 당장 투자하기 좋은 곳까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부딪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고 파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눈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집값이 아니라 집값을 형성하는 입지 조건과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야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모은 목돈을 쏟아부어 마련한 내 집이 후회로 점철된 감옥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쓴 인문학자 김시덕의 첫 번째 경제 경영서로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곳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 안보, 재난, 교통, 재개발 5가지 시선으로 분석합니다. 그가 수십 년간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확인하며 직접 고른 실거주하기 좋으면서도 미래의 투자 가치가 높은 유니콘 같은 유망지를 소개하며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입지 조건의 실체와 터무니없는 기획 부동산의 수법에 속지 않는 법까지 소개합니다. 이 책은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실거주자와 똑똑한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투자자 모두에게 든든한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GTX는 과연 모두 개통될까? GTX 철도 노선 과연 언제 완공될까? 요즘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GTX 철도 노선일 것입니다. 경기도 어디를 가도 GTX가 자기 지역에 정차하기로 했다거나 힘을 합쳐 정차시키자는 플랜카드를 쉽게 봅니다. 특히 GTX-D 노선을 둘러싸고는 이 책을 쓰고 있는 2022년 4월 시점에도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래 GTX-D 노선은 김포에서 하남과 서울 강남까지 운행하기로 했다가 2021년 6월에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김부선 노선으로 확정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다만 이 계획에서는 GTX-B 노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가능성이 제시되기는 했습니다. 김부선 노선이 발표되고 나서 3개월 뒤인 2021년 9월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을 답사하다가 GTX-D가 김포공항, 여의도, 삼성, 하남시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전 정보를 여전히 내걸고 있는 분양 광고를 접했습니다. 이 노선이 취소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내걸고 있으면 과장 광고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가 진행되던 2022년 1월 7일,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GTX-D를 원안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근 시대 연다, 2기 GTX 3개 노선 추가 건설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D 노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를 잇는다. 김포, 대장, 신림, 사당, 삼성, 하남, 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 수서, 광주, 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방화동의 분양 광고는 과장 광고가 아니라 미래의 호재를 예측한 것이 됩니다. 물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경인 지역을 대상으로 내놓은 경인선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경인선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 10월 31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대해서도 이번 개발계획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재탕 정책인데다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건설을 요구한 것 중에서 골라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계획에 포함된 GTX 노선들 가운데 A 노선만 착공되었고 B, C 노선은 언제 착공이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결국 서울 강남을 통과하는 GTX 노선만 실제로 완공을 볼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간 동해선, 비인선, 서해안선, 담양선처럼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제시되어 실제로 삽까지 떴다가 중단된 노선이 무수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예상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도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역사. 철도 건설 공약이 본물처럼 쏟아진 대표적인 시기는 반세기 전인 1967년에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때입니다. 선거로부터 2년 전인 1965년 6월 1일에 교통부는 18개 철도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거대하다는 지적이 있자 박정희 대통령은 서해선 등의 노선에 대해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에 타당성 조사를 맡겨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1966년 4월 27일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5일 국제부흥개발은행 조사단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철도청이 신설하려고 계획 중인 22개의 노선 가운데 8개 선만 빼고 나머지는 신설할 가치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이미 완공된 진주, 삼천포 간의 진삼선 등의 노선도 철거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때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제출한 보고서, 한국교통조사 보고서 초안은 오늘날까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는 철도와 도로가 불균형하게 발달해 있으며 앞으로 철도보다는 도로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일부 산업철도를 제외한 철도 건설을 중단하고 그 대신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도로교통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도로망은 전국 구석구석에 깔려 있지만 그간 철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보니 뒤늦게 GTX 등의 광역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만큼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존재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정부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철도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도로보다는 철도에 익숙한 한국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철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966년 11월 23일에는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이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김제,
학교 간에 부설하기로 한 서해안선이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당은 총 공사비로 53억 원이 예상되는 이 서해안선의 건설 예산으로 겨우 5천만 원을 반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예산은 정부 원안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아우성인 호남을 위한 배려라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야당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은 앞으로 서해안선을 지나는 열차는 푸대접 소리를 내며 달릴 거라고 야유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방치되어 버린 철도 노선. 이렇게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서해안선 기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1967년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철도는 공약의 핵심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선, 군산대교, 김삼선처럼 당시 기공식을 올린 토건 사업들은 필요한 전체 예산의 1% 미만만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기공식이라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선거가 끝나자 이들 노선은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1972년 1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서해안선, 김삼선이 기공식을 올린 뒤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무계획적인 사업은 절대로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직접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대통령이 선거 뒤에 책임을 회피하면서 한 발 물러난 것이죠. 이렇게 철도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가 입장을 바꾼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계획안을 발표하고 기공식을 해도 그 철도 노선은 완공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한 군산, 장안간 군산대교는 반세기가 흐른 2018년에 동백대교라는 이름으로 완공되었고 경인 운하와 행정수도 역시 아라뱃길과 세종시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김천, 진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은 백남억, 구태회 의원이 주장했다고 해서 백구선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결국 중단되었지만 반세기 만에 남부 내륙 철도라는 이름으로 일부 구간이 실현될 예정입니다. 김삼선은 예전에 발표되었던 국가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계획되었던 수도권 전철 1에서 12호선 가운데 IMF로 잠시 건설이 중단되었던 3기 지하철 9에서 12호선도 결국 대부분 부활했습니다. 1972년에 폐선되었던 수원, 여주 간 수려선 노선도 수인 분당선, 용인 에버라인, 경강선으로 일부 부활했고 1944년에 역이 철거되었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도 다시 중부 내륙선 감곡 장호원역이 들어섰습니다. 철도를 공부하면 투자의 미래가 보인다. 철도가 놓이면서 발전한 지역들. 지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번 철도가 놓인 노선에는 다시 철도가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철도 노선도를 공부해두면 미래 투자를 위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폐선된 노선이 부활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창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면 다른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철도가 놓이면서 발전하게 된 지역은 당연히 많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경인선이 놓이면서 지금의 남부 지역이 발달했고 수도권 전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중부 지역이 발전했습니다. 도시 설계학자 김형만은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나타난 현상 중 커다란 변화는 지금의 부천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죠. 부천이 보여주듯이 여객철도가 놓이면 당연히 주변 도시가 번성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 전철 5호선이 연장된 하남시, 7호선이 연장된 인천시 부평과 연장 예정인 인천시 청라 및 포천시, 4호선이 연장되었고 9호선도 연장될 예정인 남양주시의 해당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야 5호선이 연장되기 전부터 이미 성남, 과천에 이은 또 하나의 강남으로 뜨고 있던 지역이니 별도로 치더라도 여러 개의 철도 노선이 연장되고 있는 남양주시는 현장을 들릴 때마다 시 전체가 들썩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4호선 진접역은 진접읍의 구도시민, 왕숙천 북쪽 기슭이 아닌 왕숙천 남쪽에 설치되었습니다. 왕숙천 남쪽의 오남역, 진접역 라인으로 진접 2 공공주택 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진접역 동북 쪽에 경복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대경대학교 서울 한류 캠퍼스까지 있어서 이들을 수요로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호선 진접선이 개통되면서 그간 개발 사업이 여러 차례 중단되었던 당구개역 주변의 빈민촌이 전체적으로 재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진접역에서 포천시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포천의 남쪽 중심지인 소흘읍은 진접읍 방향이 아니라 남양주시 별내읍 및 의정부시 고산지구 방향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진접역이 생기면서 포천시와의 사이에 더욱 빈번한 교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7호선. 7호선은 여러 가지로 기구한 노선입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연장 구간까지 포함하면 포천에서 청라까지 총 연장 길이가 100km를 넘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도시 철도를 놓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포천에서 멈추지 말고 철원까지 연장하자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이 연장 길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 노원구의 중계역에서 구로구 대림역까지 출퇴근하던 때에도 노선이 길어서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청라부터 포천, 철원까지 연장된다면 이 노선을 전부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7호선은 실제로 경기도 양주에서 일단 멈추고 양주부터 포천까지 사실상 별도의 노선으로 운행되는 옥정, 포천선으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청라에서 포천까지 한 번에 이동할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의정부시 장암동과 신곡동 사이에는 7호선이 지금처럼 장암역에서 끝나지 않고 이곳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해서 설치했다고 전해지는 지하철역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장암 아래 뜰길이라는 이름의 문화 공간으로 용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또 청라호수공원에는 한동안 7호선 청라시티타워역 희망탑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희망은 2027년에 실현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처럼 7호선은 설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숱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7호선이 교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GTX 역세권이 지하철 역세권과 같을까? 한편 요즘 시민들은 철도를 놓는다고 하면 지하로 운행하는 여객철도 또는 KTX가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여객철도도 있고 용인, 의정부 경전철처럼 노선의 위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GTX 역시 막상 개통이 되고 나면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추측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익숙한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지하철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지하철보다 더 뜸한 배차 간격으로 운행할 것이 예상되는 GTX가 과연 수도권 전철 2호선과 똑같은 효용감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역세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철도 전반에 대해 좀 더 차분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살 곳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계획의 관계. 인구가 늘면 도시가 성장한다.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인구의 수입니다. 인구가 늘면 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높아지고 외곽에서는 도시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을 요구해온 지자체들은 특례시가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구를 설치하고 부시장 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 특례시가 되어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분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 특례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기도의 일기 신도시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는 남부의 성남시와 북부의 고양시는 서로 엇갈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 특례시로 지정된 반면 93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호재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 아산 신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맡았던 도시설계학자 안건혁은 자신이 이 용역을 수행하던 당시의 시장이 2010년 목표 인구를 100만 명으로 설정해달라고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최근 저서에서 밝혔습니다. 안건혁 본인의 판단으로 적절한 목표 인구는 40만 명이었지만 시장을 설득하지 못해 결국 80만 명으로 설정하고는 용역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장은 목표 인구를 100만 명으로 고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수정된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2019년 기준 아산시의 인구는 30만 명을 겨우 넘었다고 안건혁은 밝힙니다. 저는 물론 아산시와 천안시에 걸쳐서 건설되고 있는 배방, 탕정 신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KTX 천안 아산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는 분들도 실제로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라는 탄탄한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택 수요는 투기가 아닌 실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만 인구에 도달하리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지요. 위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안건혁은 말미에 모든 시군의 목표 인구를 합치면 아마 1억 명도 넘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시 기본 계획에 적힌 내용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구가 늘면 도시가 넓어지고 밀도가 높아집니다. 인구가 줄면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요. 인구 증가를 전제로 외곽 지역의 개발 또는 도심지의 재건축 가능성을 제시하는 호재들에 주의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말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인 도시들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불확실한데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호재로 작동하는 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이 나올 때마다 들떠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간의 도시 기본 계획 및 상위 계획들을 살피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남시의 서북부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식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창동 밸류맷 리서치 팀장은 기획부동산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수십 년 전의 온갖 개발 사례와 이슈들까지 다 갖다 붙인다고 지적합니다.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꼼꼼히 살피면서 설명했듯이 도시기본계획에는 희망과 현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실려 있다고 해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희망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실현되고 실현되지 않을지 가려낼 수 있다면
도시 기본 계획을 포함한 각종 도시 계획은 유용한 투자 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시덕님은 도시 곳곳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도시 답사가이자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도시 문헌학자입니다. 저자는 일주일에 최소 서너 번은 동네 근처에서 먼 지방까지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는 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도시를 답사하고 생각한 내용들은 많은 책과 언론을 통해서 공유하였고 유튜브 3프로TV에서도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라는 코너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자로서 역사와 관계, 전쟁 등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만 도시를 탐방하다가 한 건축가의 조언으로 어디서 살면 좋을까,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 라는 실거주와 투자의 관점에서 답사 기록을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책이 이번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부동산 임장의 성격을 띤 기록이기도 하고 인문학자로서 도시의 계획과 역사, 안보 문제, 정책 등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시적 안목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책이라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 정책, 안보 문제, 재난, 교통, 재개발까지 5개의 주제로 땅의 가치 판단과 실거주 및 투자의 방향성 등을 저술하였는데요. 도시의 기본 계획이나 정책들의 역사, 남북 관계와 부동산의 관계, 재난 위험과 관련된 리스크, 재개발과 교통망 호재의 실체를 보는 법까지 일반적인 투자서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의 성격에 따른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와 차원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저자의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도록 책 곳곳에 직접 찍은 사진들과 사료들이 풍부하게 뒷받침되어 생소하게 느껴지는 정보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책 소개에 저자가 소송당할 각오로 쓴 책이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본문에는 실제 지역명이 표기되어 그에 따른 관점이 저술된 부분도 있기에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실전이기에 감정적이기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식민지 시절부터 현대사까지 역사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라 책 속에 우리나라 역사에 얽힌 부동산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자에게 듣는 부동산 인사이트,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TX는 과연 모두 개통될까? GTX 철도 노선 과연 언제 완공될까? 요즘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GTX 철도 노선일 것입니다. 경기도 어디를 가도 GTX가 자기 지역에 정차하기로 했다거나 힘을 합쳐 정차시키자는 플랜카드를 쉽게 봅니다. 특히 GTX-D 노선을 둘러싸고는 이 책을 쓰고 있는 2022년 4월 시점에도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래 GTX-D 노선은 김포에서 하남과 서울 강남까지 운행하기로 했다가 2021년 6월에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김부선 노선으로 확정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다만 이 계획에서는 GTX-B 노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가능성이 제시되기는 했습니다. 김부선 노선이 발표되고 나서 3개월 뒤인 2021년 9월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을 답사하다가 GTX-D가 김포공항,
여의도, 삼성, 하남시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전 정보를 여전히 내걸고 있는 분양 광고를 접했습니다. 이 노선이 취소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내걸고 있으면 과장 광고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가 진행되던 2022년 1월 7일,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GTX-D를 원안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근 시대 연다, 2기 GTX 세계 노선 추가 건설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D 노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를 잇는다. 김포, 대장, 신림, 사당, 삼성, 하남, 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 수서, 광주, 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방화동의 분양 광고는 과장 광고가 아니라 미래의 호재를 예측한 것이 됩니다. 물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경인 지역을 대상으로 내놓은 경인선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경인선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 10월 31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대해서도 이번 개발계획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재탕 정책인데다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건설을 요구한 것 중에서 골라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계획에 포함된 GTX 노선들 가운데 A 노선만 착공되었고 B, C 노선은 언제 착공이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결국 서울 강남을 통과하는 GTX 노선만 실제로 완공을 볼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간 동해선, 비인선, 서해안선, 담양선처럼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제시되어 실제로 삽까지 떴다가 중단된 노선이 무수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예상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도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역사. 철도 건설 공약이 본물처럼 쏟아진 대표적인 시기는 반세기 전인 1967년에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때입니다. 선거로부터 2년 전인 1965년 6월 1일에 교통부는 18개 철도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거대하다는 지적이 있자 박정희 대통령은 서해선 등의 노선에 대해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에 타당성 조사를 맡겨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1966년 4월 27일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5일 국제부흥개발은행 조사단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철도청이 신설하려고 계획 중인 22개의 노선 가운데 8개 선만 빼고 나머지는 신설할 가치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이미 완공된 진주, 삼천포 간의 진삼선 등의 노선도 철거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때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제출한 보고서, 한국교통조사 보고서 초안은 오늘날까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는 철도와 도로가 불균형하게 발달해 있으며 앞으로 철도보다는 도로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일부 산업철도를 제외한 철도 건설을 중단하고 그 대신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도로교통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도로망은 전국 구석구석에 깔려있지만 그간 철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보니 뒤늦게 GTX 등의 광역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만큼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존재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정부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철도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도로보다는 철도에 익숙한 한국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철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966년 11월 23일에는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이 철도 사업 특별회계를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김제, 학교 간의 부설하기로 한 서해안선이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당은 총 공사비로 53억 원이 예상되는 이 서해안선의 건설 예산으로 겨우 5천만 원을 반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예산은 정부 원안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아우성인 호남을 위한 배려라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야당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은 앞으로 서해안선을 지나는 열차는 푸대접 소리를 내며 달릴 거라고 야유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방치되어 버린 철도 노선. 이렇게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서해안선 기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1967년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철도는 공약의 핵심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선, 군산대교, 김삼선처럼 당시 기공식을 올린 토건 사업들은 필요한 전체 예산의 1% 미만만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기공식이라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선거가 끝나자 이들 노선은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1972년 1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서해안선, 김삼선이 기공식을 올린 뒤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무계획적인 사업은 절대로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직접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대통령이 선거 뒤에 책임을 회피하면서 한 발 물러난 것이죠. 이렇게 철도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가 입장을 바꾼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계획안을 발표하고 기공식을 해도 그 철도 노선은 완공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한 군산, 장안간 군산대교는 반세기가 흐른 2018년에 동백대교라는 이름으로 완공되었고 경인 운하와 행정수도 역시 아라뱃길과 세종시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김천, 진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은 백남옥, 구태회 의원이 주장했다고 해서 백구선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결국 중단되었지만 반세기 만에 남부 내륙 철도라는 이름으로 일부 구간이 실현될 예정입니다. 김삼선은 예전에 발표되었던 국가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계획되었던 수도권 전철 1에서 12호선 가운데 IMF로 잠시 건설이 중단되었던 3기 지하철 9에서 12호선도 결국 대부분 부활했습니다. 1972년에 폐선되었던 수원, 여주 간 수려선 노선도 수인 분당선, 용인 에버라인, 경강선으로 일부 부활했고 1944년에 역이 철거되었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도 다시 중부 내륙선 감곡 장호원역이 들어섰습니다. 철도를 공부하면 투자의 미래가 보인다. 철도가 놓이면서 발전한 지역들. 지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 번 철도가 놓인 노선에는 다시 철도가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철도 노선도를 공부해두면 미래 투자를 위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폐선된 노선이 부활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창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면 다른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철도가 놓이면서 발전하게 된 지역은 당연히 많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경인선이 놓이면서 지금의 남부 지역이 발달했고 수도권 전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중부 지역이 발전했습니다. 도시 설계학자 김형만은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나타난 현상 중 커다란 변화는 지금의 부천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죠. 부천이 보여주듯이 여객철도가 놓이면 당연히 주변 도시가 번성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 전철 5호선이 연장된 하남시, 7호선이 연장된 인천시 부평과 연장 예정인 인천시 청라 및 포천시, 4호선이 연장되었고 9호선도 연장될 예정인 남양주시의 해당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야 5호선이 연장되기 전부터 이미 성남, 과천에 이은 또 하나의 강남으로 뜨고 있던 지역이니 별도로 치더라도 여러 개의 철도 노선이 연장되고 있는 남양주시는 현장을 들릴 때마다 시 전체가 들썩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4호선 진접역은 진접읍의 구도시민 왕숙천 북쪽 기슭이 아닌 왕숙천 남쪽에 설치되었습니다. 왕숙천 남쪽의 오남역, 진접역 라인으로 진접 2 공공주택 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진접역 동북쪽에 경복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대경대학교 서울 한류 캠퍼스까지 있어서 이들을 수요로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호선 진접선이 개통되면서 그간 개발 사업이 여러 차례 중단되었던 당구개역 주변의 빈민촌이 전체적으로 재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진접역에서 포천시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포천의 남쪽 중심지인 소흘읍은 진접읍 방향이 아니라 남양주시 별내읍 및 의정부시 고산지구 방향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진접역이 생기면서 포천시와의 사이에 더욱 빈번한 교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7호선. 7호선은 여러 가지로 기구한 노선입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연장 구간까지 포함하면 포천에서 청라까지 총 연장 길이가 100km를 넘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도시 철도를 놓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포천에서 멈추지 말고 철원까지 연장하자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이 연장 길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 노원구의 중계역에서 구로구 대림역까지 출퇴근하던 때에도 노선이 길어서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청라부터 포천, 철원까지 연장된다면 이 노선을 전부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7호선은 실제로 경기도 양주에서 일단 멈추고 양주부터 포천까지 사실상 별도의 노선으로 운행되는 옥정, 포천선으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청라에서 포천까지 한 번에 이동할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의정부시 장암동과 신곡동 사이에는 7호선이 지금처럼 장암역에서 끝나지 않고 이곳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해서 설치했다고 전해지는 지하철역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장암 아래 뜰길이라는 이름의 문화 공간으로 용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또 청라호수공원에는 한동안 7호선 청라시티타워역 희망탑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희망은 2027년에 실현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처럼 7호선은 설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숱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7호선이 교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GTX 역세권이 지하철 역세권과 같을까? 한편 요즘 시민들은 철도를 놓는다고 하면 지하로 운행하는 여객철도 또는 KTX가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여객철도도 있고 용인, 의정부 경전철처럼 노선의 위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GTX 역시 막상 개통이 되고 나면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추측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익숙한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지하철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지하철보다 더 뜸한 배차 간격으로 운행할 것이 예상되는 GTX가 과연 수도권 전철 2호선과 똑같은 효용감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역세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철도 전반에 대해 좀 더 차분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살 곳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계획의 관계. 인구가 늘면 도시가 성장한다.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인구의 수입니다. 인구가 늘면 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높아지고 외곽에서는 도시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을 요구해온 지자체들은 특례시가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구를 설치하고 부시장 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 특례시가 되어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분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 특례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기도의 일기 신도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남부의 성남시와 북부의 고양시는 서로 엇갈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 특례시로 지정된 반면 93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호재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 아산 신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맡았던 도시설계학자 안건혁은 자신이 이 용역을 수행하던 당시의 시장이 2010년 목표 인구를 100만 명으로 설정해달라고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최근 저서에서 밝혔습니다. 안건혁 본인의 판단으로 적절한 목표 인구는 40만 명이었지만 시장을 설득하지 못해 결국 80만 명으로 설정하고는 용역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장은 목표 인구를 100만 명으로 고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수정된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2019년 기준 아산시의 인구는 30만 명을 겨우 넘었다고 안건혁은 밝힙니다. 저는 물론 아산시와 천안시에 걸쳐서 건설되고 있는 배방, 탕정 신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KTX 천안 아산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는 분들도 실제로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라는 탄탄한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택 수요는 투기가 아닌 실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만 인구에 도달하리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지요. 위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안건혁은 말미에 모든 시군의 목표 인구를 합치면 아마 1억 명도 넘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시 기본 계획에 적힌 내용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구가 늘면 도시가 넓어지고 밀도가 높아집니다. 인구가 줄면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요. 인구 증가를 전제로 외곽 지역의 개발 또는 도심지의 재건축 가능성을 제시하는 호재들에 주의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말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인 도시들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불확실한데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호재로 작동하는 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이 나올 때마다 들떠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간의 도시 기본 계획 및 상위 계획들을 살피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남시의 서북부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식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창동 밸류맷 리서치 팀장은 기획부동산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수십 년 전에 온갖 개발 사례와 이슈들까지 다 갖다 붙인다고 지적합니다.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꼼꼼히 살피면서 설명했듯이 도시기본계획에는 희망과 현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실려 있다고 해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희망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실현되고 실현되지 않을지 가려낼 수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각종 도시계획은 유용한 투자 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시덕님은 도시 곳곳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도시 답사가이자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도시 문헌학자입니다. 저자는 일주일에 최소 서너 번은 동네 근처에서 먼 지방까지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는 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도시를 답사하고 생각한 내용들은 많은 책과 언론을 통해서 공유하였고 유튜브 3프로TV에서도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라는 코너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자로서 역사와 관계, 전쟁 등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만 도시를 탐방하다가 한 건축가의 조언으로 어디서 살면 좋을까,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라는 실거주와 투자의 관점에서 답사 기록을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책이 이번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부동산 임장의 성격을 띤 기록이기도 하고 인문학자로서 도시의 계획과 역사, 안보 문제, 정책 등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시적 안목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책이라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 정책, 안보 문제, 재난, 교통, 재개발까지 5개의 주제로 땅의 가치 판단과 실거주 및 투자의 방향성 등을 저술하였는데요. 도시의 기본 계획이나 정책들의 역사, 남북관계와 부동산의 관계, 재난 위험과 관련된 리스크, 재개발과 교통망 호재의 실체를 보는 법까지 일반적인 투자서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의 성격에 따른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와 차원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저자의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도록 책 곳곳에 직접 찍은 사진들과 사료들이 풍부하게 뒷받침되어 생소하게 느껴지는 정보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책 소개에 저자가 소송당할 각오로 쓴 책이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본문에는 실제 지역명이 표기되어 그에 따른 관점이 저술된 부분도 있기에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실전이기에 감정적이기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식민지 시절부터 현대사까지 역사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라 책 속에 우리나라 역사에 얽힌 부동산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자에게 듣는 부동산 인사이트,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